자, 영국의 개혁, 자유주의 개혁을 이제 하기 전에 제가 설명할 때 잠깐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어갖고 좀 수정을 할게요. 제가 이제 2월혁명 관련된 내용을 할 때 거기 그 밀라노에서 그 당시 이제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게 제가 이제 그 교재가 좀 잘못됐어요. 보니까 나폴리에서 일어났다고 이제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밀라노에서 일어났어요. 이거 좀 수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잠깐만요. 여기가 이제 친원을 설명할 때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래서 나폴리가 아니라 밀라노 그런 것도 있고 나폴리 혁명이 있는데 밀라노 혁명이에요. 주에 보시면 여기 있거든요. 예. 1107번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 있네. 1109번 문제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 오스트리아 지배했던 밀라노의 혁명이 성공했고 베네치아 공화국이 수립했고 뭐 그 내용이 있는데 이게 나폴리가 아니라 밀라노더고요. 예. 그래서 이거 수정을 해주시고 자 그래서 다시 넘어가서 이제 서양사 그 영국 자유주의 개혁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죠. 자 영국 자유주의 개혁을 이제 보니까 첫 번째 볼 게 이제 그 종교 개혁이죠. 그 앞에서 얘기한 그 문화적 자유주의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토리 내각의 필히 주도를 했고 그 신사정 폐지와 그 다음에 카톨릭 해방법을 공포했죠. 예. 그래서 여기 심상 폐지라고 됐긴 해서 제가 적어놨긴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개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신교들에게 예전에 충성서약을 맹세하도록 했는데 이조차도 없앴죠. 그래서 간직을 개방을 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심상을 얘기할 때 그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카톨릭 해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톨릭 교도들에게 시민적 자유와 권리를 부여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피선거권을 부여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예전에 한번 그 95년도 기출문제 관련돼 갖고 나왔고, 그 다음에 정치적 개혁을 볼게요. 정치적 개혁은 정치적 자유주의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예전까지 지금까지 시험 문제 나온 거 보면 대개 보면 정치 개혁이 시험에 주로 많이 나왔어요. 선거법 개정 관련된 내용이. 그래갖고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 이제 그 배경을 보면요. 이 선거법 개정의 배경을 보면 산업혁명에 따라서 이촌항도 현상이 있어서 북배 선거구가 발생했다는 거. 이촌 현상이라는 것은 항도라는 것은 도시에서 농촌에 벗어나서 도시로 가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로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데도 이게 뭐냐면 선거구가 설정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몰된 지역에서도 선거구가 설정돼 갖고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그 밑에 수몰됐기 때문에 사람이 안 살죠. 배를 타고 그 위에서 이제 뭐냐면 투표를 하게 돼요. 근데 거꾸로 이제 뭐냐면 신흥도시들은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선거구가 설정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산업자본가들과 노동자 계층 형성돼 정치 참여를 요구했다. 그래갖고 이들이 이제 정치 참여에도 그 기준이 투표권의 기준이 부동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동산이 많은 산업자본가들이나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제 재산이 없는 노동자 계층들은 투표권을 얻지 못했죠. 예전에 이제 뭐냐면 투표권을 얻기 위해서 이제 시위를 하다가 피토 학살이 있었잖아요. 전 시간에 이제 설명하는 피토 학살 부분 좀 이해를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볼게요. 여기 내용. 산업 구조의 변화와 인구 이동 이렇게 있는데, 자, 내용을 보면요. 그 당시 이제 선거권 확대가 이제 어느 정도 이루어졌죠. 참고로 이제 이 1차 선거법 개혁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1차 선거권 가정 아니죠. 그래서 이제 선거권 확대 요구나 선거권 주주 필요 때문에 이제 있는데 요거 이제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예. 이렇게 연결되겠네. 예. 이렇게 연결되고 연결되고 자
그래서 이제 1차 선거법 개정을 이제 통과시켰는데 그 당시 시그당이 이제 뭐냐면 주도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 하원은 시그당이 이제 장악하고 있었고 상원은 보수당이 또 토리당이 장악을 하고 있었죠.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시크당이 이들 이제 그 탄압 자본가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이걸 주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구 이동에 따라서 생긴 50개 이상의 부패 선거를 없애고 이들 신흥 도시국 공업 도시로 배정했다는 거. 근데 완벽하진 않았어요. 아직까지도 이제 뭐냐면 완전한 인구 비례에 따라서 선거권이 배정된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합리적 조절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소유 외에도 동산 소유를 선거권 자금으로 뒀다. 예, 토지는 이제 부동산이죠. 움직이지 않는 그 재산 아니에요. 이 부동산. 근데 움직이는 재물. 그러니까 뭐 금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걸 많은 사람들을 이제 부유자들이 많이 듣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신흥 자본가들이 선거권을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또 이제 뭐 공개 투표라든지 지역마다 다른 선거권 자격을 준다든지 그다음 매수 등 부패 선거 관행이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 완벽한 선거권 개혁은 아니었는 공개 투표. 그다음에 지역마다 다른 선거권 자격이 주어지고요. 대표적인 게 뭐 대학 나오면 이제 뭐 그 선거권을 투표 그 권리를 50표를 준다든지 뭐 고등학교 나오면 한 표 준다든지 이런 게 있었어.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보통 선거권을 주장했던 것이 그런 배경은 연결된 거죠. 자, 하여튼 있고 그다음에 매수 같은 부패 이런 것도 있었다. 자, 그 결과를 보면 유권자 수가 증가됐죠. 유권자 수가 공존의 약 50% 증가해서 신흥 자본가를 포함한 거의 모든 중산계급들이 얻게 되고요. 근데 주의할 것은 50% 증가했다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기존에 보다도 50% 증가했다는 거야. 예. 그래서 50% 포인트라고 하죠. 50포인트가 증가됐다. 그러니까 50%가 아니라 50포인트가 증가됐다 보시면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전체 인구에서는 5% 정도가 뭐냐면 선거권을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존보다 반 이상 증가했다라는 의미지 전체 인구 중에 50%가 증가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런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신흥 자본가들이 포함한 거의 모든 중산계급들이 투표권을 획득했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신흥 자본가들의 계층이 의회 진출 계기를 마련했다는 거.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나중에 이제 뭐그 공무법 같은 걸 폐지를 했죠. 자, 그렇지만 이제 한계도 있었어. 일단 노동자 투표권 주지 않았다는 한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인구 비례에 따라서 완전한 또 비례 선거구는 아니었다는 거.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비례 선거구는 는 아니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일단 자유주의의 커다란 승리를 했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정당 개편이 나죠. 그래서 자유당하고 보수당 양당 제도가 이제 지지층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 자, 시그당은 산업자본을 비롯해서 진보적 중산계급을 흡수해서 자유당이 되었고요. 보수당은 그러니까 토리당이죠. 토리당은 농촌과 영국 국교에 기반 기족과 지지층을 보수에 흡수해서 보수당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양당 구도가 계속 뭐냐면 지속이 됐고 19세 때까지 지속이 됐죠. 19세 후반까지. 그래서 이때 이제 노동당이 이제 등장해서 자유당을 대체하죠. 지금도 자유당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지만 노동당, 보수당, 양당 구도가 형성됐다. 자, 그런 것들 한계도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노예제도가 폐지되죠. 예, 노예제도가. 그래서 노예무역은 그 전에 한 31년인가 30년에 폐지되고 노예제도 자체가 폐지돼요. 예.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법은 이제 개정하고 이런 것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차티스트 운동이 있었는데 여기가 차티스트 운동이었네. 그 차티스트 운동이 뒤에 있거든요. 여기는. 근데 일단은 이제 요거와 연결시켜서 봐야 되기 때문에 차티스트 운동을 먼저 좀 설명할게요. 예.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차티스트 운동을 보면 배경은 뭐 1차 선거권 개정 결과 노동자의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일어났고요. 그때 이제
그 차티스 운동을 이제 주도했던 사람들이 인민연정 공표했죠. 이거 외워두셔야겠죠. 그 036 기출문제 나왔는데 남자의 보통 선거권, 자 비밀 무기명 투표. 앞에 이것처럼 공개 투표를 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비밀 무기명 투표하자. 위원회 재산 자격 철폐, 그 다음에 위원회 세비 지급, 평등 선거고, 매년 선거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년 선거를 제외하고는 뭐냐면 다 시행됐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최근에 교과서에서 이제 페미니즘 영향을 받았는지 왜 이때 이제 여자는 뺐냐? 그 여자가 이제 여자들도 차티스트 운동에 많이 참여했지만 남자 지도부들이 여자 선거권까지 요구하면 보통 선거권하면 자기 의견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뺐다. 여자 보통 선거권을 뺐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내용이 그 교과서에 있더라고요. 예. 하여튼 이렇게 보고 그리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온 게 남녀 보통 선거권 이렇게 차티스트 운동 이렇게 인민연정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이건 틀렸죠. 남자의 보통 선거권이요. 남자. 여자들이 보통 선거권 얻게 된 건 1차 세계대전 이후죠. 이거는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자, 비록 실패했지만 이 차티스트 운동은 그 유럽의 최초의 노동자의 중심의 대규모 정치 운동이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이거 그 위에 있는 이 차티스트 인민운동 내용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6개를 외워두세요.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경제개혁을 보죠. 경제개혁은 이제 뭐냐면 아까 경제적 자유주의 입각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자유방임주의가 확립되죠. 영국이 그 당시에 제일 선진적인 공업국가였고 회원국이었고 강대한 식민지 국가였어. 그래서 굳이 뭐냐면 뭐 이렇게 폐쇄 정책을 해갖고 보호무역 정책을 하는 이보다는 자유방임주의에 입각해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낮은 그 후발 국가들 있죠. 미국이라든지 프랑스나 독일이나 뭐 이런 나라들도 저 영국 따라서 자유방임주의, 그 자유무역주의를 내세웠다가 결국에는 영국보다 못하다는 걸 알고 다시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게 되죠. 요거 예전에 시험 문이 나왔는데 그 영국도 한때 이제 자유방임주의 하다가 보호무역주의 형태가 이제 지속이 되니까 세계 각국이 하니까 보호무역주의로 나서자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자유무역주의를 계속 제국주의 시대 때 유지됐다. 그래서 이게 관련돼 갖고 한번 예전에 한번 시험 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단으로 동인도에서의 무역 독점권을 철폐했죠. 그래서 이제 있고 동인도에서의 무역 독점권이 철폐됐다고 했지 철폐됐고요. 그렇지만 동인도에서는 계속 존재를 했었죠. 그러다가 동인도에서 폐지된 것은 이제 뭐냐면 세포이 반란 때 해체되죠. 자, 그 다음에 공물법 폐지를 하죠. 공물법. 공물법은 뭐냐면 일단 그래서 국내 지주의 이익을 옹호하게 고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외국의 곡물 수입을 제한하는 법이야. 그런데 이제 이게 상당히 노동자나 자본가들에게 불리했던 게 뭐냐면 일단 자본가 입장에 올 때는 이 노동자에게 월급을 줄 때 얘들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는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들이 주식이 곡물 밀 가격을 기준으로 줘야 되는데 밀 가격이 되게 높으면 어떻게 노동자 월급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노동자도 이게 밀 가격이 올라가면 자기들 이제 생활하기 힘드니까 반대를 했던 거야, 애들들. 그래서 이제 외국산 그 곡물을 수입을 금지시키거나 아예 이제 수입을 하더라도 뭐 세금을 그냥 떼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해갖고 코튼과 브라이트라는 그 두 사람이 중심에서 방곡물법 동맹이 형성돼요. 그래서 그 당시 곡물법 폐지를 주장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뭐냐면 의회에서 산업자본가들 진출하면서 결국에는 1846년에 곡물법 폐지에 성공하게 됐다. 그 외에도 이제 각종 보호관세를 철폐하고요. 그 다음에 항해조대를 또 철폐하죠. 근데 항해조대 같은 경우에는 그 의미가 없었어요. 이미 이제 네덜란드는 영국하고 상대가 안 됐고 거의 사문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상징적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항해조대를 폐지하면서 영국 산업자본의 승리, 자유방임 정책을 확립했다.
요 정도의 의미를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의의는 이제 이렇게 있고 산업자본의 승리와 자유발전 확립함으로써 그다음 완전한 자유무역 국가가 되었다. 예. 이렇게 내가 하여튼 항해조의 의미도 있고 요 의의도 이제 앞에 경제적 자유주의 전체적 의의 여기에도 있는 거죠. 예.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이제 경기 개혁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제일 선진적인 공업 국가였고요. 최대한 해운국 있고 강대한 식민지를 보유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 그 다음에 노동운동이 이제 진전해서 이제 쭉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겹친 내용도 있고 그 너다이트 운동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기계 도입으로 인근의 저하 실직의 위험을 느낀 노동자들이 또 수공업자들이 기계를 파괴하고 악독 교육주를 직접 공격하는 방식으로 했던 너다이트 운동이 있었다. 예. 실패했고요. 그 다음에 1919년이 아니죠. 자, 1919년에 정부가 이제 선거권 확대 요구에 기병을 동원해 탄압한 월투 승리 빗대 피트 학살이 있었고, 자, 그 외에도 이제 오원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공산적 사회주의, 차티스트 운동,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인민현장을 유래했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 외에도 인민현장 6개조가 있는데 이 활동 외에도 이 단체가 이제 런던 노동자협회거든요. 그래서 토지와 교육의 개혁안, 문화적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인민현장 운동도 전개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대규모 집회와 시위 서명 운동을 통해서 의회 압력을 했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노동자 민주주의 정치 운동이었고 그 다음에 인민현장 6개 중에 내년 의회 선거를 제외하고는 모두 실현됐고 단순한 정치적 욕구를 넘어서 무산자 계급의 대대적 사회적 운동 성격이 부각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자유주의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 그 공장법이에요. 이 공장법이 여러 번 개정됐어요.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번 개정이 되는데 이 공장법을 통해서 이제 아동의 노동운을 금지시키고 그리고 노동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시키는데 큰 이바지했죠. 공장법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그 자유주의에 영향을 받은 거죠. 사회적 자유주의.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 후에 이제 뭐 노동운동 관련된 내용이 신무용주의, 그 다음에 신조합주의 이렇게 있는데 신무용 노조는 뭐냐면 그 노동귀족들이라고 보는 이제 수용공 위주야. 예. 그래서 이제 일종의 오늘날 치고 따지면 일종의 그 학교에 따지면 정교사들의 어떤 모임, 그래서 뭐 정교조나 교총이나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노조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미수용공이나 반수용공 이런 사람들은 참여할 수 없겠죠. 그래서 2차 선거법 개정 같은 경우에는 누가 주도를 했냐면 요건 자유당이 아니라 의외로 보수당이 주도했어요. 보수당이 주도했고 그때 이제 주도했던 사람이 디즐레인이라는 그 사람이죠. 빅토리아 여왕 때 활동했던 그 유명한 보수당 정치가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재선권 조항을 완화하면서 도시에 거주하는 그 수용공에게 투표권을 줬어. 도시 노동자들에게. 그래서 이제 이걸 왜 줬냐? 노동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선거권을 주면 고마움을 느껴갖고 그 당시 자유당보다는 노동당을 찍을 거다, 그러니까 보수당을 찍을 거다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걸 통해서 보수 기반을 확대시키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노동자들이 누굴 찍었어요? 네. 노동당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자유당을 주도치셨어요. 예. 그래서 원래 의도한 대로는 되지는 않았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불황기 때 요때 이제 공황이 있었는데 요때 이제 뭐냐면 신조합주의가 등장하죠. 그래서 앞에 이제 신모용 노조에서 이제 배제됐던 미수용공들, 반수용들, 이때 반수용 반대 수용공이 아니라 이거는 반반 수용공이에요. 그러니까 수용공, 미수용공에서 또 한편은 또 수용공, 완전 수용공이 아닌 그런 수용공들이 모여가지고 전국적인 규모의 조직화를 진행했다. 그래서 이제 신조합주의 같은 경우에 지도자들 상당수가 사회주의자였고요. 가격이나 파업 같은 주목을 사용했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빅토리아 여왕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19세기 때 이제 후반에 빅토리아 여왕이 통치했던 시기죠. 네. 그래갖고 이제 이때 양당 제도가 국가적으로 이제
발휘됐던 시대인데, 그래서 이제 영국이 자유주의 국가부터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됐던 그 계기가 됐던 건데, 자, 이 시대 때 활동했던 대표적인 이제 뭐냐면 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그 디즈니와 보수당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누구냐면 그랜드스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유당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이 그랜드스트 원래 보수당 사람인데 자유당 넘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잠깐 이제 2차 선거법 개정이 있었는데 이때는 이제 이렇게 연결돼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수당의 디즈니가 1차 내각을 구성이 되죠. 1867년에 2차 선거법 개정을 들어 아까 말한 도시 노동자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유당의 그레드스트가 또 1차 내각을 구성해요. 그래서 이제 공개 투표제도에서 비밀 투표제를 실시했다. 자유주의 개혁을 통해서 아일랜드 국교회 제도를 폐지했죠. 이 아일랜드는 이제 그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죠. 그리고 이제 코노네들이 여기 와갖고 이제 신교를 강요를 하잖아요. 그리고 영국 국교를 강요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나중에 폐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아일랜드 소장농을 지구부터 가옥과 착취를 보호하려는 토지개혁법도 실시했다. 그 다음에 자유당 그레스 2차 내각을 볼게요. 이때 이제 3차 선거법 개정이에요. 이때 농촌 노동자들에게 줬죠.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상당수의 이제 성년 남자들은 뭐냐면 보통 선거 그 투표권을 얻을 수 있었다. 근데 완벽하게 성년 남자들이 뭐냐면 투표권을 얻었던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농촌 노동자와 도시 노동자들 중에 상층 주로 이제 얘네들이 얻었던 애들이 보면 노동자와 농민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있잖아요. 농민 있고 이 노동자 있으면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선거권 얻은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농민은 3차, 그다음에 노동자는 2차. 이렇게 하위에 있는 하류 쪽에 있는 애들 있죠. 얘들은 이제 아직까지는 선거권을 얻지 못했어요. 선거권을 제대로 얻기 시작한 거는 나중에 여성들이 보통 선거권 실시할 때 4차, 5차에 들어가서 만전하게 이제 얻은 거야. 네. 요거는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그 중학교 지도서 보면 거기 들어가 있어, 내용이. 자, 그래서 이제 아일랜드 문제가 그 당시에 상당히 문제가 됐던 건데, 그래서 이제 아일랜드 자치법안을 이제 상정을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아일랜드에 자치권을 주려고 했죠. 예. 그런데 그것은 잘 안 됐어. 결국에는 이제 다시 자유당이 분열되고, 그 뭐냐면 뒤에 이제 로이드 조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로이드 조지. 이 로이드 조지는 자유당 내각인데 자유당 내각이 등장할 때까지 이제 보수당이 계속 집권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내각이 끝나고 86년 이후부터는. 그래서 보수당 정권에서는 아일랜드에 무슨 자치권을 주냐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흐지부지 된 거야. 그래갖고 아일랜드 문제는 나중에 그 조지 내각, 로이드 조지 내각이 이제 뭐냐면 등장하면서 이제 문제가 조금씩 자치권을 주는 방향으로 나가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할 때는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또 아일랜드 자치권을 이제 주는 과정에서 자유당 안에서 뭐 그 다 뭐냐면 찬성했던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또 분열이 있었고 그래요. 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일단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자유당이 이제 이렇게 했고 이제 갑자기 이게 이렇게 노동당 성립이 쭉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자유당은 이제 이전에 이제 노예 집권 전에 노동당이 이제 이렇게 했는데 노동당이 1906년에 등장했거든요. 그래서 노동당은 이제 그 노동자 대표회의에서 이제 노동당을 개칭했고요. 그래서 자유당을 압박했죠. 그래서 예전에는 노동당들이 이제 그 없으니까 노동자들이 주로 자유당을 이제 비판적으로 지지했는데 자유당 표가 이제 뭐냐면 이제 노동자들이 노동당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떻게 돼요? 예. 자유당이 이제 큰 위기에 빠지게 된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노동당이 내세웠던 그 여러 가지 정책 제안들 있죠? 이걸 자유당에서 가져와서 실시하려고 해. 왜냐하면 그래야지 노동자를 끌어들일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법들을 많이 이제 하게 돼요. 그게 이제 뭐냐 1906년에
노이드 조지 내각에서 추천을 갖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보면요. 일단은 이때 이제 그 뭐냐면 노년연금을 이제 실시하죠. 그리고 노년연금 같은 사회 입법과 인민 예산안을 의회 제출했다. 그리고 독일 해군의 이제 뭐냐면 대항에서 해군 확장 비용을 필요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함대법을 만들어. 함대법. 우리가 이제 함대법 하면 독일에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영국도 그 당시 독일 해군이 뭐냐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함대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당시 해군을 확장시키려고 했어요. 이게 서양서 강좌에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민 예산안을 만들었는데, 자, 인민 예산을 왜 필요하냐면 그 당시 독일 해군에 대항해서 해군 확장 비용을 얻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연금 제도 같은 것들 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뭐냐면 하기 위해서 인민 예산안을 만들었어. 근데 인민 예산의 주요 대상들 보면 주로 어떻게 되냐면 중세 대상의 유상계급 부유층, 귀족층이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조세 제도처럼 지금의 그 조세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단순히 걷어서 국가 예산으로 쓴다는 의미도 있지만 똑같이 걷는 게 아니죠. 그래서 부자들에게 많이 걷잖아요. 세금제를 비례세를 해갖고 누진세를 해갖고 그래서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세금을 아니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를 다른 집단에 뭐냐면 분배를 해주잖아 국가가 이거 걷어갖고 사회복지정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집단에 뭐냐면 분배를 해주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재정을 통해서 부를 재분배시켜 주잖아요. 자 그러면서 나름대로 복지정책도 하고 그다음 사회적 통합도 하고 그렇게 한 거죠. 그게 이제 인민예산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층에게 많은 부담을 부과하면서 누진세가 적용되죠. 단순히 비례세가 아니라 누진세.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수록 세금은 비율이 더 늘어나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뭐 강남 치과의사 그 예전에 한번 누가 공개를 했는데 치과의사인지 성형외과 의사인지 모르는데 세금의 거의 40%를 세금으로 내더라고요. 우리하고 이제 비교 안 되게 막 세금을 1억씩 한 달에 2억씩 내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세금을 내게 하는 거는 이제 부를 재분배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세금 재정을 통해서 국부의 분명한 분배를 통해 노린 일종의 사회개혁적 성격이다. 그 다음에 이제 상원의 권한을 제약했죠. 그래서 상원이 거부권이 있었는데 하원에 올라오는 법이 있으면 거부를 해버리면 통과가 있는데 그걸 이제 몇 개 한정돼서 외교와 관련된 것만 하고 대폭 축소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국에서 국내적인 문제의 법 같은 거는 되게 하원에서 통과되면 상원은 그냥 형식적인 검토만 하고 통과시키는 거야. 그래서 거의 단원제 형태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제 뭐냐면 노동자들의 지지를 끌려고 의료보험법이나 뭐 국민보호법 같은 복지국가 등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19세기나 20세기 초반에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 당시 복지국가, 제일 복지국가 형태를 띈 게 영국이야. 그 다음에 독일이죠. 독일은 좀 약간 다른 쪽에서 하죠. 자유주의보다는 좀 약간 온고 그 뭐라고 할까요? 가부장적 옹종주의? 네. 사회주의를 만드는 똑같긴 하는데, 그러니까 좀 약간 그래요. 그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그다음 아일랜드 문제가 볼게요. 이 아일랜드 문제가 이제 영국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건데 그때 이제 여기 아일랜드 상황을 좀 볼게요. 아일랜드는 아까 이제 헨리 8세 때 완전히 영국에 들어섰다고 했죠. 근데 코노웰이 여기를 이제 반란을 진압하면서 국교회를 강요를 하고 그 다음에 아일랜드인들을 이제 탄압을 하잖아요. 그리고 아일랜드 언어인 게일을 쓰면 이제 막 죽이고 그래서 이걸 이제 크노의 저주라고 하는데 자 하여튼 이때 이제 많은 이제 뭐냐면 스코틀랜드나 이런 데서 신교도 애들이 이쪽 이주를 했어. 그래서 아일랜드 지주 땅들 뺏어갖고 애들 나눠줬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요게 주로 이제 뭐 살았던 지역이 북부 아일랜드 지역이야. 신교도들이 많이 지었. 그래서 여기를 이제 보통 얼스트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얼스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보면 여기 좀 짤막하게 적혀 있어갖고 그 전에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이 얼스트 문제가 여기 있는데 잠깐만요. 자, 그래서 이제 아일랜드가 앞에서 이제 말한 것처럼 영국 그 왕국에 통합된 것은
1801년이죠. 원래 아일랜드는 이제 아일랜드 왕국이라고 계례 왕국이 있었어요. 잉글랜드 왕이 겸하는 방식으로 동국연합식으로 돼 있다가 1801년에 정식으로 영국이 통합이 됐고요. 그래서 식민지라고보다는 이제 하나의 그 뭐냐면 내지인데 보통 식민지죠 거의. 예, 형식상은 그렇고 그리고 아일랜드 그가 영국에 진출을 허용하게 돼. 그래서 아일랜드인들이 국회의원을 뽑아서 영국의원에 진출 이제 자기 대표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다음에 영국의 의회가 이제 보수당하고 자유당의 양당 구도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빙일 때는 이 아일랜드 국회의원들이 캐스팅 보디를 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얘가 보수당을 지지하면 보수당 쪽으로 정책이 결정되고 자유당을 지지하면 자유당 쪽으로 정책을 결정되고 그래요. 그래서 자유당은 이 아일랜드 표를 좀 끌어들이기 위해서 아일랜드의 어떤 자치권을 주려고 했던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이 아일랜드 영국 의회 진출 허용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영향을 미치죠. 참정권 운동 관련된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건 뭐 제가 한국사 시간 때 얘기했고요. 자, 아일랜드 관련 정책을 볼게요. 이 아일랜드 안에서 이제 아일랜드 왕 지역이 영국에서 벗어나자는 그런 우장 분리 운동이 일어나요. 피니언주의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이런 것들을 진압하고 또 자유당에서 이제 그 얘네들 아일랜드 국회의원들 표를 좀 흡수 통합하기 위해서 그 아일랜드에 이제 자유권을 주는 방식으로 이제 개혁을 하죠. 그래서 아일랜드에서 획일적인 국교의 제도를 폐지하고요. 그다음에 토지개혁법을 만들어서 아일랜드 소작인들을 지주들의 착취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그다음에 정치 참여를 이제 하고 뭐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아일랜드 자치를 요구하고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일랜드 자치법안을 이제 제출하죠. 그렇지만 이제 그 아일랜드 자유당 안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고 보수의 반대 때문에 그걸 부결되고요. 다시 이제 노예들 조직 때 자치법안을 다시 제출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자치법안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아일랜드는 자치법안에 따라서 그 당시 이제 아일랜드 자유국이 돼요. 아일랜드 자유국. 그래서 이제 그 아일랜드 자유국이 이제 되는데 근데 이제 아일랜드 자유국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당시 이제 잠깐만요. 제가 헷갈리는데. 음. 아, 아일랜드 자유국이 아니라 아일랜드 독자적인 어떤 자치위원회가 만들어지죠. 자치위원회. 예, 자유국이 아니라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과정에서 자유당도 불려되고 반대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그렇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또 아일랜드 문제가 해결이 보유되고 나중에 이제 1922년에 어떤 식으로 타협을 줬냐면 아일랜드 자유국으로 이제 공화국으로 뭐냐면 수입을 하되 어느 지역, 얼스트 지역을 제외시킨 거야. 그래서 얼스트 지역은 북부로 이제 들어가고 여기는 독립을 하는 거예요. 아일랜드 공화국으로.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원래는 영영왕이 이제 아일랜드 공화국이 있다가 나중에 또 영영왕에서 탈퇴해 버리죠. 예. 그런 내용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일랜드는 아직까지도 그 당시 그 북부 아일랜드 얼스트 문제가 계속 남아 있죠. 그 부분이.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민족주의를 보죠. 민족주의로. 자, 민족주의와 관련된 내용들이 예전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왔죠. 민족주의는 뭐냐? 이건 뭐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워. 왜냐하면 이제 어떤 개인이 어떤 민족 공동체에 소속해갖고 거기에 헌신을 의미하는 예루심, 조국의 그런 것들 민족주의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민족이라는 의식은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일종의 정치 이데올로기에서 통합의 구심점을 역할을 했던 것이 유럽에서 처음으로 나온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 민족이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뭐냐면 민족적 이데올화 시켜서 이걸 이데올화 시켜서 국가 통합이나 어떤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떤 이념을 민족주의라는데 되게 이 민족주의 이념은 다양한 사상 체계에 또 결합이 돼요. 자유주의와 결합될 수 있고 민주주의와 결합될 수 있고 전제주의, 사회주의와 결합되죠. 그래서
일종의 하부 이데올로기 기능으로서 다양한 민족들과 다양한 그 인형들과 결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사회주의와 우리가 민족주의 이렇게 대립적으로 보는데 그게 아니죠.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민족주의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걸 효율적으로 추구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선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양한 민족들로 이제 다양한 인종들 결합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민족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통해서 정치적 통합과 단합을 깨우는 정치적 이념이었다. 그래서 이거는 19세기 때 유럽의 주요 사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부흥적 민족주의, 통합적 민족주의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 부흥적 민족주의와 통합적 민족주의 관련된 내용인데 잠깐만요. 어차피 이 부분은 제가 여기 설명을 했기 때문에 좀 할게요. 제가 그 설명하다가 부흥적 민족, 통합적 민족주의 하다가 막 그 이게 정신이 없어갖고 국민주의를 통합적 민족주의, 부흥적 민족주의를 이제 국가주의 이렇게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앞부분에 예, 이거 좀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설명할 때 정신이 없어갖고 부흥적 민족주의를 국민주의와 자유주의가 이제 결합된 거죠. 통합적 민족주의, 침략적 민족주의라고 하죠. 이거는 자유와 결별된 민족주의죠. 그래서 이제 이 19세기 전반 때는 부흥적 민족주의, 국민주의가 뭐냐면 대세였죠. 그래서 이건 자유주의와 결합되고 지식인 중심으로 이제 했고 이호혁명 계기로 해갖고 이 당시에 국가적 민족주의, 침략적 민족주의 또는 통합 민족주의가 이제 등장해. 통합적 민족주의. 예. 그래갖고 이제 이걸 이호혁명 기준으로 해갖고 이제 등장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있고 나중에 제국주의 국가가 대항하는 과정에서 아시아나 이제 이런 국가들에서 저항적 민족주의가 등장하죠. 예. 저항적 민족주의는 아시아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형성됐던 거죠. 아시아나 뭐 아프리카 등등.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 저항적 민족주의야. 민족이라는 의식이 있었지만 민족을 통해서 어떤 그 의식을 통해 이데올로기화 시켜서 특정한 어떤 민족 국가를 만든다든지 그 의식들은 아직까지 없었는데 제국주의,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받고 나서 저항적 민족주의가 형성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요거는 예 우리나라하고 관련되고 3, 4개 국가하고 관련됐던 거고 유럽에서는 이제 앞부분에 부흥적 민족주의와 그 다음에 뒤에 통합적 민족주의 요걸 차이점을 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그 차이점이 예전에 공군력 기출문제에 나왔던 건데 일단 이제 부흥적 민족주의는 국민주의라고 또 하죠. 주로 지식인들 중심으로 확산이 됐고요. 자유주의와 밀접하게 연결됐어요. 왜 민족주의와 자유주의가 연결되냐면 일단 개인의 자유를 확실히 보존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필요해요. 근데 그 공동체의 중심이 됐던 것이 민족 공동체가 제일 합리적이기 때문에 민족 공동체를 만들어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그런 것들을 원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민족주의와 자유주의가 결합이 된 거야. 그다음 다른 민족 간의 어떤 관계에서 상호 공존을 내세웠고요. 그다음 보수와 민족의 개념 민족주의 그 관계 보면 되게 보수와 민족은 대립 개념이야. 그래서 그 당시 빈체제에서 보수주의는 민족주의를 배격을 했죠. 특히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민족국가의 입장에 보면 민족국가의 수립은 하나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민족국가 수립으로서 개인의 자유를 뭐냐면 보장하는 게 목적인 거지 민족국가 자체의 수입이 목적이 아니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정치권을 가려면 얘네들은 이제 보수 정치가든 이걸 수용하지 않고 탄압을 했죠. 그 다음에 침략적 성격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 근데 이 통합적 민족주의, 국가주의는 대개 보면 확산 범위를 보면 대중들까지 확산이 돼요. 그리고 자유주의 관계를 볼 때는 되게 적대적이었다. 이제 이때부터 민족과 자유주의가 결별되죠. 그러니까 다른 민족 간의 관계에서는 이제 그때 이제 민족 통일 국가가 형성되면서 서로가 대립 체제가 형성되죠. 그러다 보니까 공존을 인정하지 않고 대립을 내고 이게 이제 나중에 제국주의 이름이 또 되게 되죠. 그 다음에 보수와 민족권의 관계를 보면 자 보수와 민족은 그 뭐냐면 동일하게 생각하죠. 민족주의는 우리가 우호적이다. 비스마르크 같은 보수주의 정치가들이 민족주의를 잘 이용했죠. 그래서 독일통이 이용을 하잖아.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그래. 다른 나라는 보수가 민족주의잖아. 일본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보수가 민족주의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 보수가 그 기원 자체가 이제 친일파기 때문에 그 민족을 내세우면 이제 약간 이게 진보가 되는 거고
보수를 내세우면 이제 약간 친일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이미지가 이제 좀 약간 이상하긴 한데 다른 나라에서는 보수와 민족이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다음 민족국가의 어떤 수립 입장에서는 민족국가 수립이 그 자체가 목적인데 반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목적이고 개인은 이 민족국가에 희생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한죠. 예. 정치와 관계에서 보면 정치권의 적극적 수용하죠. 그래서 이때 이제 민족주의가 자유주의가 결별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정치권이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탄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침략적 성격이 강해요. 공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침략적 성격이 강하고 제국주의 정책과 또 연결된다. 사회지정과 연결된다는 거. 그래서 이게 부흥적 민족주의, 통합적 민족주의 구분이 되는 게 2월 혁명이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 제가 전 시간에 이제 통합적 민족주의 여기와 관련돼 갖고 국민적 연결돼 갖고 이제 잠못 얘기한 것 같은데, 요거 좀 뭐냐면 수정해 주시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연결돼 갖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부흥적 민족주의하고 제가 침략적 민족주의에 관련된 내용을 서양사 강의에 되게 자세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서양사 강의에 다 적어놨어. 근데 뭐 굳이 이것까지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표만 정리를 해갖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 민족주의 변천 과정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제2제정으로 넘어가죠. 프랑스 제2제정. 요 내용들, 부흥적 민족주의, 통합적 민족주의. 그리고 자, 그래서 이제 프랑스 이제정과 상공화국을 이제 보게 되죠. 자, 이 제정이 등장하기 전에 제2공화국이 성립됐죠. 그때 대통령 선거에서 누이 나폴레옹이라고 하면 이제 나폴레옹하고 오해를 할 수 있는데, 나폴레옹 조카였던 누이 나폴레옹이 대통령 선출됐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있고 그 법을 좀 고쳤어. 그래갖고 이제 신헌법을 만들어서 대통령 재선을 금지하고 헌법을 개정해서 보통성을 부과시키고 국민투표를 통해서 통과를 시켰죠. 그리고 누이 나폴레옹에게 거의 독재적인 통치권을 부여해줬다. 이렇게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재선이 금지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재선이 있는 그 헌법을 개정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영속적으로 이제 누이 나폴레옹이 연속으로 이제 뭐냐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여기서 좀 눈여볼 게 국민투표죠. 국민투표. 우리나라도 국민투표제가 있잖아요. 중대 상황 있을 때 대통령이 붙여가지고 의견을 묻는 국민투표가 있죠. 국민투표제가. 근데 국민투표제가 독재자들에게 자주 애용을 해요. 특히 이제 민도가 낮은 그 국민들 대상으로 국민투표를 자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되게 보면 이걸 이제 독재자들이 자주 애용하는 수단인데, 우리 그 박정희 대통령도 그랬고요. 누이 나폴레옹도 국민투표를 자주 이용했어. 예. 뭐 몇 개 자주 이용하나 두세 번 이용했다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뭐냐면 신헌법도 통과시키고 나중에 또 제정을 할 때도 또 국민투표를 통해서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면 이때 국민투표를 했던 사람들 물론 약간의 이제 조작도 있고 그렇겠지만 대부분은 누이 나폴레옹이 원하는 대로 통과됐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인구가 상당수가 누구였다? 농민계층이었잖아. 농민계층. 그러니까 농민계층이 적극적으로 이제 누이 나폴레옹을 지지해 줬어요. 예. 그런 것도 있고 뭐 중상층들도 지지를 해줬고 이렇게 이제 있죠. 그걸 이제 지지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사회주의자들 노동자 세력들이 커가면 자기 사회주의를 침해할 수 있다. 그 불안감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강력하게 그들의 재단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고, 그리고 이때 이제 이 나폴레옹이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신헌법을 개정하고 그 다음에 또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서 재정을 수입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나폴레옹 3세로 즉위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제2공화국이 붕괴되고 그리고 나서 제2제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1제정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앞에 있었죠. 이 나폴레옹. 그리고 여기는 루이 나폴레옹 제2제정.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제 통치했던 시기가 이제 대개 보면 19세기 중반 정도 보불 정책 이전까지 이제 통치를 했는데, 그 나폴레옹이 이제 그 국민이 왜 지지했냐? 아까 전에 얘기했죠. 나폴레옹의 전설의 어떤 신화에 대한 혜택도 받았고, 그 다음에 노동자 사회주의 가격화 움직임, 그 다음에 농민층의 어떤 불충분 정치 교육 이런 등등이 이제 복합적으로
있었죠. 그럼 이 사람의 정책 기조가 뭐냐? 이렇게 있는데 정책 기조는 잠깐 보면 이 사람은 워낙 개발 독재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약간 이제 푸틴 같은 스타일, 박정희 같은 스타일이야. 그래서 정치적 자유는 억압해요. 근데 경제 발전을 집중하고 그다음에 외교, 국민적 영광을 달성하기 위한 외교 정책을 추진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뭐라고 하냐? 민족주의 정책을 추구를 했는데 이런 민족주의 정책을 보나파르타리즘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런 보나파르타리즘은 뭐냐면 바탕으로 해서 민족주의 정책을 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보나파르타리즘의 특징이 뭐냐면 나폴레옹 3세의 특징이 뭐냐면 균형 정책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때 금융가들, 그다음에 상공업자들, 부르주아색들이죠. 이 사람들 지지를 또 받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노동자들의 또 지지를 또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양쪽의 지지를 받는데 상대적으로 볼 때는 요 세력들 지지를 받죠. 그렇지만 얘들도 지지를 끌기 위해서 그냥 나는 일자리 장출 같은 걸 많이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정책을 바탕으로 내정을 이끌고 또 외정을 통해서 이제 국민적 열강, 그러니까 예전에 자기 삼촌이 했던 위대한 프랑스 이런 것들을 이제 맛보게 하려고 했죠. 근데 이 외정에서 실패한 거야. 그래갖고 있고 나중에 이제 군영 정책도 내정 통해 군영 정책도 이제 뭐냐면 뭐 실패하죠. 뭐 이렇게 해갖고 몰락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내용을 볼게요. 자 내정은 자유주의가 후퇴되죠. 그래서 정치적 독재, 언론 탄압, 공직자의 충성 서약을 이제 요구하게 되고 그리고 경제적 번영을 이제 뭐냐면 포방했는데 요걸 이제 그때 마상의 뭐냐면 생시몽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하죠.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마상의 생시몽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그 당시 부르주아도 만족시키고 그리고 이제 또뭐 노동자도 만족시키는 뭐 그런 정책들을 했다고요. 말 위에 생시몽이라는데 자 하여튼 이게서 이제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이제 1855년에 크림 전쟁에서도 이제 세계 박람회를 개최하고 프랑스 기술 발달, 경제 발달을 가시려고 뭐 그런 정책도 했어요. 그럼 정책들 보면 투자은행을 신설했다. 그래서 자본 규모가 큰 은행을 만들어서 대규모 산업을 이제 뭐냐 유치하려고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철도 부설, 중공업 육성, 항만시설 개량, 운하의 건설 같은 대규모 통합공사를 했고 도시 계획을 했죠. 파리를 방사성 고양이 현대 도시로 바꿨죠. 개성문 중심으로 해갖고 이렇게 파리의 복잡한 시가지를 다 없앴어요. 예, 또 그거 없애야지 또 뭐냐면 7월혁명이나 2월혁명처럼 시가전 같은 것들 방지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 파리 그 세계 박람회를 개최했고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 이제 알다시피 엘베탑 같은 것도 수영공처럼 이제 그 당시 만들었던 기념 그 뭐냐면 탑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이제 대금융가, 대부르주아 섹터를 뭐냐면 만족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를 배려하는 항제 사회주의를 내세웠죠. 그래서 공공사업과 산업을 발전시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래서 이제 요 제반 시설 마련하고 연결돼 있죠. 그리고 노동자들도 이제 경제 발전과 정부 시책의 혜택을 받으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외정은 전반적으로 실패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완전히. 크림 전쟁에 참여했지만 크림 전쟁 관련된 내용 뒤에 있으니까 그때 자세히 얘기하고요. 실질적인 이득은 없었다는 거. 네.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통일 전쟁에 또 지원을 해줬죠.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좀 얘기했지만 이탈리아 이제 통일 전쟁에 지원하면서 협상을 딜을 통해서 그 당시 그 프랑스 국경과 관련된 그 지역과 관련된 국경의 사보이 니스 지역을 획득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그 나폴레옹 3세가 그 당시 이제 이탈리아 통일 운동을 지지하면서 그 찬성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이제 국내 카톨릭 세력들이 강했다고 했죠. 근데 이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 교황을 상당히 우쭈쭈 해주는 세력들이거든요. 근데 서열대너가 통일하는 과정에서 로마 공황청에 침범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카톨릭 세력부터 공격을 받게 되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 루이 나폴레옹이 지지를 해줬지만 생각이 나중에 바뀌어요. 왜냐하면 괜히 또 지지를 해줬다가 계속 지지했다 국내 카톨릭 세력들이 이제 그냥 반발 불러일으킬 수 있고
통일 이탈리아 국가가 등장하면 프랑스 입장 때는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전쟁 도중에 좀 지원이 줬다 빠져갖고 오스트리아 강화조약을 맺게 돼. 그래서 이제 뭐냐면 뒤통수에 얻어맞은 거지. 이탈리아 그 애국파들이나 국내 공화파들 입장 때는 그 공격을 받았다. 그러니까 저도 이도저도 못하고 이제 와서 어중중하게 개입했다가 양쪽으로부터 뭐냐 공격을 받아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멕시코 원정을 하죠. 멕시코 원정. 그래서 이 멕시코 원정인데 그때 이제 그 멕시코에서 이제 혁명이 나니까 거기에 이제 그 원정국을 파견해. 그래서 막시미안 대공을 뭐냐면 왕으로 놔두고 세워놓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후에 이제 멕시코 인민의 저항과 미국의 압력으로 프랑스 군대가 철수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막시미안 대공이 잡혀서 공화파에 잡혀서 총살을 당해요. 예, 총살. 그래갖고 이제 이때 나폴레옹 3세의 어떤 위신이 크게 손상되고 되게 됐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국내 그런 대외 정책은 실패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자유제재 정책가 이제 형성되는데 이건 후기 때 얘기야. 왜 후기 때냐면 내정은 초창기 때 나름대로 이제 여러 세력들의 인기를 받으면서 했는데 후기 때 들어가면 자기 지지 세력들이 이제 뭐냐 또 분열되기 시작해요. 먼저 이제 항제파였던 카톨릭 세력들이 이탈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 누굴 지지했기 때문에 이탈리아 독립세력들을 지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통일운동을 지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 통일운동을 지지했던 사르데나가 로마 공화국을 이제 침범하니까 네, 이걸 보고 카톨릭 세력들이 이탈을 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전쟁 중에 또 오스트리아 또 강을 맺고 빠져나왔죠. 그것 때문에 또 자유주의 공화파들의 어떤 반발을 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1860년대부터 노동운동이 이제 고개를 들었으면서 노동자들이 이탈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영불 통상조약이 체결되면서 일부 산업부유자와 수공업자 불만을 하게. 그래서 이런 거에서 자기 지지파들, 이 카톨릭교도, 그다음 노동자, 그다음에 산업부유자 이런 세력들이 이제 조금씩 빠져나가니까 이게 이제 뭐냐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유재정을 선포를 하고 좀 더 예전보다 느슨한 형태로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하고 언론의 자유를 좀 넓히고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 입법권에도 많은 이제 뭐냐면 권한을 주죠. 그래서 법률 심의권에 예산 심의권 같은 걸 부여하고 입헌군주제에 비슷한 모습을 띠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결국에는 프랑스 프루이센 전쟁 때문에 패배를 해갖고 몰락을 했죠. 몰락을 해갖고 제2제정이 붕괴되고요. 그리고 이제 등장한 게 뭐 파리 공원 국민의회 등등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